안녕하세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을 실감한 여자입니다. 옛말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쓰라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면서 간이 콩알만해진 것 같아요. 수시적에는 나쁜 놈들 때려잡던 저였는데 자식들 앞에선 한없이 약해집니다. 지금은 60대 후반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됐지만 한때는 경찰로 뛰어다녔던 여자예요. 갈수록 팍팍해져가는 세상에 자식들 키우는 게 점점 힘들어져만 가네요. 요즘은 정말 누굴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가 참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지만 잘못 만나면 엇박자를 내는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제 자식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 옆에서 딱 붙어서 거머리같이 구는 인간을 제대로 쳐내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식 둔 부모는 마음 놓을 틈이 없다고 하더니 애들 키우면서 사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특히 저한테 막내딸은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늘 가슴 졸이게 만드는 태어날 때부터 또래보다 조금 작게 태어났던 딸은 저한테 아픈 손가락이었던 때 소아암 진단을 받으면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애들의 경우 대사가 빨라서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게 큰 문제였죠. 그래도 성인에 비해 항암 치료를 잘 견디면 완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딸의 병을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 딸이 힘든 항암 치료받는 걸 보고 병실에서 혼자 숨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는 줄 알았던 딸이 제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저 금방 건강해질게요. 저 건강해지면 엄마랑 소풍 갈래요? 그래, 우리 딸 병원에서 나오면 엄마가 동물원도 데려갈게. 그러니까 이번에 잘 치료받고 얼른 다시 집에 가자. 나도 이제 병원 싫어요. 이번에 치료 잘 받아서 다신 안 올래요? 그래,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 힘내. 엄마도 이제 안 울게. 그러니까 우리 서아 힘내. 엄마가 약한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나쁜 사람도다. 하는데 나까지 신경 써서 힘들잖아요. 난 엄마 이해해요. 엄마, 힘내세요. 약한 몸으로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딸을 보면서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켰습니다. 제 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착한 아이였어요. 자신이 아파도 남을 먼저 배려하던 아이였죠. 그런 착한 딸을 지켜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찰로 재직 중이었던 전 모든 게 벅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항암 치료 기간에 딸이 음식을 정말 조심해서 먹었어야 했는데 딸이 햄버거를 먹고 싶어 했었어요. 한 번은 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딱 한 번만 먹어보면 안 돼요? 서아야, 야. 엄마가 피자, 햄버거, 치킨 안 된다고 했지. 너 또 병원 가고 싶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한 입만 딱 먹어볼게요. 정말 딱 한 입만 먹고 싶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너 그렇게 아무거나 먹다가 또 병원 가면 엄마도 힘들다고. 제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 엄마, 미워. 왜 난 한 번도 못 먹게요? 나도 먹고 싶다고요.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서아가 아프면 엄마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제발 엄마는 서아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딸이 먹고 싶어 하는 게 고작 햄버거인데도 못 먹게 막아야 하는 엄마.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자식이 원하는 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게 부모자. 그때 저는 다른 평범한 애들처럼 먹고 싶어 하는 딸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경찰과 엄마 사이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아픈 딸한테 신경이 쏠리니 아들한테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였는데
바쁜 아침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체육복 입고 오라고 했어요. 체육복? 그런 말 없었잖아. 엊그제 말했었어요. 오늘부터 학교에서 체육대 연습한다고 편하게 입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엄마한테 제대로 했어야지. 체육복 찾아야 하는데 어제도 엄마한테 말했었어요. 엄마가 서밥 챙겨주면서 저한테 알겠다고 했어요. 난 말했는데 왜 엄마 내 말 안 들어주세요? 왜 맨날 난 소울만 관심도 안 주시냐고. 저는 첫째 아들이 울면서 하는 말에 가슴속으로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자식을 차별 없이 키우고 싶었지만 아픈 자식한테 손이 더 가다 보니까 아들이 많이 외로웠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혼자 둔 장본인이 저라는 사실이 힘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아들을 챙겨주다가 출근까지 늦으면서 제 일상은 엉망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나 같은 걸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에게 너무 못난 엄마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2마리 다 놓쳐버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도 같은 경찰이었고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지 가장 잘 알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요새 안색이 안 좋아. 많이 힘들지? 미안해, 난 너무 한심한 것 같아. 엄마로도 경찰로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습다. 지금부터 다음과 같이 구두점을 추가하여 내용을 한글로 유지합니다. 같아, 이제 어떡하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 살겠어? 힘들면 내려놔. 난 당신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옆에서 지켜줄 거야. 난 항상 당신 응원해. 미래에 당신이 후회 없어 선택을 해. 난 당신이 선택하는 걸 따르게.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도 짐만 되는 것 같아. 당신이 왜 짐이야?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난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일하고 살잖아. 내가 분담 못 해줘서 미안해. 이제라도 당신한테 힘이 되려고 노력해 볼게. 그동안 내가 너무 일만 했지? 이젠 당신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다 털어놔.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남편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때가 저한테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중대한 기로에 놓인 때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정말 든든했어요. 저는 그때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이지?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군요. 그때 저는 제 가정을 정말 간절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년 만에 경찰직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엄마이자 아내로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인고의 시간을 딸이 같이 견뎌준 덕분에 완치 판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건강을 되찾은 다른 한 소리를 전공했어요. 정말 예쁘게 자란 다른 고등학교 때 여러 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딸이 대회에서 상을 받은 날은 아들이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요. 서아야, 너 상 받았다면서. 오빠, 나 이번에 우수상 탔다. 내 동생 대단한데? 나중에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해지면 어떡해? 막 오빠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 모른 척하면 누구라는 척을 해. 나중에 내가 사인도 왕창 해줄게. 그래, 서아가 판소리로 유명해져서 우리 가족 호강시켜줘. 아들과 딸은 서로를 응원해주는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지냈어요. 그런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딸은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판소리를 배운 딸은 사회에서 차가운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판소리가 돈벌이가 잘 되는 분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은 20대 중반에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그때 진로를 바꾸는 딸 곁에서 저는 힘이 되어 주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판소리 그만두는 거 후회 안 해. 아쉬워요. 그래도 그동안 판소리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하면 판소리가 날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더 못하겠어요.
사실 더 잘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물러나는 것도 아름다운 퇴장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에서 더 열심히 해보세요. 엄마, 제가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우리 서아가 하는 모든 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해보세요. 저는 딸인 서아가 판소리를 접고 가수의 길에 도전한다는 걸 응원해줬어요. 그러나 소화할 수 있었던 딸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큰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언제나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딸은 TV에서 트로트 경연대회에도 도전했었지만 그 도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그때의 사진은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딸은 회사원으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찾기 시작하고 있어요. 됐어요. 첫 직장에 입사하던 날,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엄마, 내가 20대를 치열하게 살아보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알았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고 무조건 특별하게 살고 싶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좀 아까운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도전했던 것도 다 내 인생이야. 그리고 엄마가 장담하는데 단니 인생의 밑거름이 됐을 거야. 내가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쉽게 꿈을 포기해서 죄송해요. 내가 돈 벌면 나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같이 가요. 엄마, 엄마한테 뭐가 미안해? 난 내 엄마야.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데 안 밀어줄 부모가 어디 있어? 난 서아가 뭘 해도 괜찮아.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살아. 엄마, 진짜 감사해요. 제가 많이 사랑해요. 유독 다른 저한테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했어요. 아무래도 아픈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애틋한 감정. 더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성으로 지켜낸 딸이 그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만 바랬어요. 큰아들이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린 걸 보고 우리 딸도 저런 날이 오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딸이 30 중반의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행복해요. 전 아직 결혼이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결혼해서 후회해 본 적 없어. 오히려 난내 오빠랑 너랑 키운 게 더 좋았어. 정말요? 전 엄마처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나 걱정이에요. 뭐야, 이 서아야. 너 혹시 만나는 사람 있니? 프로포즈 받았어? 1년 정도 만나서 이제 결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만나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결혼해도 똑같이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결혼이 누가 되든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되겠어요. 같이 인생의 고비를 넘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무렵 딸이 1년쯤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저는 기쁨을 느꼈어요. 저렇게 진지한 고민을 할 만큼 듬직한 사람을 만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딸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길 바랐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1년 반쯤 연애한 무렵에 처음으로 집에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때 딸이 데리고 온 예비 사위는 금융권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뵌 순간 그의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저와 남편을 보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성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명함이에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는 모습까지 정말 예의 바르다고 느꼈어요. 그걸 본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경찰 출신이라 이쪽 업계 잘 모르겠네. 일이 바쁘진 않나? 바쁠 땐 바쁘고 평소에는 각자 일에 따라서 퇴근하는 편입니다. 아주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씩씩한 게 일도 정확하게 잘할 것 같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서 셈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남자가 이렇게 큰 성이 있어야 한다니까. 이렇게 한우물만 깊게 파는 모습 아주 합격이야. 남편은 꼭 벌써 위라도 된 것처럼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묘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기도 했고, 경찰 시절에 나쁜 놈들 하도 상대하다 길러진 촉이었고,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처음 본 예비 사이가 안에 뭔가 감춘 게 있는 것 같아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인상이 좀 쎄야 싶었지만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온전 박대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비 사위를 보며 물었습니다. 명함 보니까 건실한 청년 같네. 우리 서아랑 그 얼마나 만났어요? 1년 반 정도 만났습니다. 그동안 서아한테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내 얘기를 무슨 할 얘기가 있었나요? 제가 그동안 서아한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계획형 사람이라서 일이 조그만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근데 서아가 옆에서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아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께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꼭 한 번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날 그렇게 좋게 봐준다고 하니까 고맙네. 나중에 제가 사는 집으로 한번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초대해서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보여도 자가의 자차가 다 준비된 남자입니다. 아직 젊어 보이는데 벌써 자가가 있다고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자가로 있습니다. 차도 외제차로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서행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죠? 저는 예비 사위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젊은 나이에 서울에 자가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안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제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가볍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날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아가 좋은 집,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네? 넓은 집에 좋은 차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서아를 너무 모르네. 그런 건 서아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니야. 서아는 그런 것보다 여행 다니면서 새로운 풍경을 볼 때 제일 행복해.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해 하는데 그걸 몰랐어. 1년 반을 만났는데도 그게 전 서아가 편하며 행복할 줄 알고 그런 말씀드린 건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진 없는데 인생의 돈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각을 조금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나네. 제가 금융 쪽에 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비싸고 좋은 것들에만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 기반을 다져놓은 만큼 서아는 제가 평생 호강시켜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잘 살겠습니다. 제 말에 당황한 예비 사위를 보고 괜히 더 미심쩍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리까 말 한마디가 다 미심쩍다그요. 그날 저희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남편과 예비 사위가 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술이 한 잔, 두 잔이 들어가니까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술이 취하자 예비 사위는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인은 제 차가 2억짜리 차입니다. 아버님은 2억짜리 차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경찰 공무원이 이 차를 어떻게 사오리니 집이 재산이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 서아는 당연히 저랑 있어야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2억 차에 강남 아파트 사면 사모님 소리 들어요. 저랑 결혼하면 금융권 다니는 남편 둬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겠어요. 그래 뭐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나지. 아이, 그냥 나은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행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서울 외곽에 있는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면 당연히 서아가 더 행복하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은 돈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예비 사이는 술이 들어가니까 자꾸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말하는 걸 자꾸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했던 말을 비아냥거리면서 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취한 것 같은데 계속 술을 마시는 예비 사이를 보고 저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그만 마시게. 왜 인사 온 첫날부터 인사불성이 그만해. 이 손 놓으세요.
전 술을 마셔야 행복합니다. 지금 취했나 어서 일어나게. 그러자 옆에 있던 달이 안절부절하면서 예비 사위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오빠, 그만 마셔. 여기 우리 집이야. 왜 여기서는 술 못 마셔? 내가 마시겠다는 뭐가 문제야? 내가 뭐 고딩이야. 그만해. 나가자. 일단 나랑 나가. 이건 놔. 나 아직 장모님이랑 얘기 안 끝났어. 장모님, 제가 강남에 아파트 사보니 대한민국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걸 서아랑 나누겠다.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예비 사위의 언행에 저는 귀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사위를 보면서 다그치듯 말했어요. 자네, 내 말이 그렇게 안 입고 온 건가? 그런 집에 외제차가 있으면 뭐하나. 우리 딸 마음 하나 못 알아주는데 사람이 인생 살면서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딱 돈 없을 때 하던 소리네요. 일단 저만큼 벌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와 남편,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처음 인사 온 예비 사위가 할 수 있는 언행입니까? 그 순간 참다 못한 아들이 벌떡 일어나 예비 사위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나가. 처가 인사서 이렇게 취해 소리하는 게 말이 되냐고. 결국 그 순간 옆에 있던 서아가 진담을 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당황한 목소리로 절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해명할 거예요. 됐어. 이젠 더 볼 것도 없다. 나가. 이 정도 봤는데 더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처가 인사하고 술을 마시고 헛소리한 거부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아가 예비 시아들을 데리고 나갔고 가족들끼리 걱정 가득한 말을 나누었어요. 우리 서아가 저런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시아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아, 전화로 걸려온 화를 받았더니 예비 시아가더라. 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해명할 기회 좀 주세요. 됐네. 난 더 듣고 싶은 말이 없으니까 그만하게. 장모님, 저 서아를 많이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백문이 불렀으니까 의견이라고. 어제 잔내하는 거 보니까 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겠다. 이미 다짐했어. 그러니까 서로 놓지 말고 힘을 내서 각자의 길을 가세요. 장모님, 마지막으로 정말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예언에 대해 생각하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위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 번 더 만나줄 테니까 한 달 동안 결혼 후 어떻게 살 것인지 심사숙고해봐.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예비 사위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는 예비 사회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뢰할 만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돈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의뢰했어요. 그때 직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해보시는군요. 거 같은데 너무 걱정 마세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많은 분들이 결혼 전에 이렇게 많이 조사해보세요.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다 나으니까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2. 제대로 부탁 좀 할게요. 저희 딸이 인생이 걸렸습니다. 걱정 마시고 절 믿어주세요. 인터넷에서 가장 후기가 좋은 업체를 골라 저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렇게 한 3주 정도 흘렀을까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심부름센터 직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결혼 막으세요 납니다. 2. 아니 뭘 찾으셨을 그러세요? 일단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죠. 그리고 따님 살리고 싶으면 여기서 멈추세요. 정말 조상신이 도운 거예요.
저는 아직 자료를 보기 전이라서 심부름센터 직원의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나 약속을 잡고 카페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직원이 비장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뒷조사하길 잘하셨어요. 예비 사위한테 뭐라도 있나요? 대체 뭐길래 그러세요? 저도 조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펀드 매니저로 알고 계셨주네.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금융권의 펀드 매니저라고 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선 이 영상부터 보시죠. 저는 다 거짓이라고 하는 심부름센터 직원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고, 그리고 노트북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 영상에는 TV에서 본 양아치처럼 예비 사위가 시장을 껄렁거리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길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 앞에 멈춰선 예비 사위가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쳤어요. 아저씨, 이렇게 매일매일 장사하면서 왜 내 돈을 안 갚아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더라 갚을 건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요즘 장사도 안 되고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아저씨, 내가 호구 부여 난 뭐 땅 파서 돈 빌려준 줄 알아요. 은행 가서 대출도 안 나오는 사람을 믿고 빌려줬으면 성실하게 따박따박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로 차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 순간 예비 사위가 상인이 판매하는 물건을 발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인은 얼굴만 봐도 저희 남편과 동갑럼 보였고 예비 사위가 발로 차는 물건을 허겁지겁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예비 사위가 상인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내가 벌써 얼마나 기다려준 줄 알아? 급할 땐 빌면서 제발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더니만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제발. 몇 주만이라도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아,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야, 여기다 엎어버려. 애원하는 상인을 뿌리치더니 예비 사위와 같이 온 일행들이 그 상인의 자리를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상인은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때려 부수던 예비 사위가 그 상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3일 내로 돈 안 보내면 다음은 집구석 다 뒤엎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아이고. 예비 사위가 다 엎어버린 물건들을 보면서 상인은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모습에 입이 안 다물어졌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절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놀라시면 안 됩니다. 보셔야 할 영상이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네. 저희도 따라다니면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도 꼭 보셔야 합니다. 따님을 위해서 꼭 보세요. 저는 놀란 가슴으로 두 번째 영상을 이어서 봤어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는 지극했던 할머님이 길에서 과일을 팔고 계셨어요. 그걸 보고 저는 정말 아니길 바랬는데 예비 사위가 그 할머니께 가서 윽박지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치매야. 내가 돈 가져오라고 했지. 여기서 장사 그만하고 싶어. 젊은 양반, 우리 소녀가 많이 아파. 제발 시간 좀 줘. 내가 금방 갚을게. 절대 안 먹을 테니까. 제발 시간 좀 더 줄 수 없겠나? 할머니 손이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나랑 언제 봤다고 내가 믿고 기다려줘. 돈만 갚으면 쉽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질질 끌어. 또 엎어야 정신 차리겠어? 아이고, 제발 시간 좀 줘요. 내가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알아서 갚았으니 고에이씨 다 엎어버려. 예비사 있는 할머님이 팔고 있던 과일도 다 엎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발로 과일을 밟아버리고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노트북이라도 부시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에 피도 눈물도 없는 파렴치한 행동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예비 사위가 한 회사로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한 회사 주차장에서 젊은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예비 사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자가 불어나는데 다 어떻게 갚아요? 뭐야, 돈 갚겠다고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못 갚을 거였으면 빌리지 말았어야지. 남의 돈 빌려가고 잠수까지 타. 내가 너 못 잡을 줄 알았어. 난 내 집 주소, 회사 주소, 전화번호 내 가족들, 지인들 번호까지 싹 다 알아. 모르는 게 없다고 지인들이랑 가족들한테 지금 내 모습 사진 찍어서 뿌리면 어떨까? 오, 제발요. 가족들 알면 저희 엄마 쓰러질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이라 정말 충격 받으세요. 야, 그렇게 가족 걱정되는 인간이 내 돈을 꿀연 이자가 1000% 넘는데 어떻게 갚아요? 뭐야, 이게 지금 대들어 돈도 못 갚는 놈이 말이 많아. 아, 예비사이는 젊은 청년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겁할 정도로 보기 힘든 영상이었죠. 제가 입을 틀어 막으니까 심부름센터 직원이 저한테 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에는 예비사 여자의 웨딩 사진이 있었어요. 진짜 듯도 보도 못한 사진에 저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 예비사이잖아요. 제가 주변 지인들을 수소문해봤는데 이런 걸 찾았습니다. 이 사람 이혼 경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이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아주 작정을 하고 속인. 두어 번 다 참새를 몰다 들고 있네요. 참새는 좋은 동물이지만 두 개나 들고 가니까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확히 이해 안 되겠지만 도움이 필요한가요?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이혼할 때도 나리도 아니었어요. 전 아내를 때려서 전치 8주가 나오도록 때렸다. 그요, 애가 그런 인간이에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고 뭐가 없어요. 전 아내도 조금만 더 맞았으면 아마 이 세상 사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잘못 엮기 골치 아파지니까 동창들도 다 연락 끊고 손절한 거예요. 사채놀이 하면서 돈 좀 번 거 같은데 제발 사람이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살다가 주변에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사진의 영상의 음성 녹음까지 전부 듣고 나니까 쓰리콤보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믿을 수가 없어서 심부름센터 직원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의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사채업자는 거죠? 그것도 연이자를 1% 10이나 계산하는 아주 정신나간 인간인 거네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부 다 사실입니다. 지금부턴 사모님이 굳게 마음 먹어야지 결혼 마구 하죠. 그리고 그놈이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맞아요. 강남에 아파트 있고 2억짜리도 있다고 했어요. 아유, 정말 제대로 밝힌 게 하나도 없네요. 예, 뭘 또 숨긴 게 있어요? 그 강남 아파트 월세입니다. 차를 리즈할 리수고요. 제가 등기부 등본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에요. 월세 집에다가 리스차로 우리 집에서 그렇게 똥폼을 잡은 거였어요. 아이휴, 진짜 뭐가도 계속 나오네요. 저도 이런 일 자주 해봤지만 이런 양파 같은 인간은 또 처음이네요. 세상의 예비사이는 저희 집에 인사와서 했던 말이 전부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진짜 다 듣고 봤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도착한 딸을 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아야, 지금부터 보는 거 똑바로 보고 잘 생각해. 대체 뭔데 그래? 엄마 다 널 위한 거야? 그러니까 꼭 하나씩 타봐. 딸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영상과 음성 사진들을 다 봤습니다. 급기와 다른 모든 사실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딸을 보고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어요. 서아야,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게 그놈의 실체야. 우리가 모두 완전히 속았어. 우리 가족이 다 속은 거야? 내 처음 왔을 때부터 눈빛이 이상했어. 사람 눈빛은 절대 거짓말 못 하거든. 그리고 절대 엄마 눈은 못 속여. 그러니까 이 결혼 없자.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힘들겠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현실을 알아야 해. 이미 결혼도 한 번 했던 사람이야.
이런 인간. 이 처음 결혼했을 때 자기가 사람 패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결혼했어. 얼마나 달콤한 말로 사람을 꼬셨어. 전 아내라는 사람도 다 속은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인간한테 널 보내? 이 엄마는 절대 못 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못 보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너무 무서워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렵고 무서워요. 넌 가만히 있어. 이 엄마가 갈 거야. 힘들겠지만 마음 붙들고 있어. 내가 그놈 직접 만날 테니까. 그렇게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우는 딸을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이면서 어루만져 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된 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딸을 대신해서 그놈과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음성과 영상 사진을 담아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와 카페에 마주 앉은 그놈이 저한테 정중하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제가 지난번 일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그게 전부인가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혹시 또 그날 실수한 게 또 있나요? 장모님, 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치겠습니다. 장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왜 자네 장모가 언제 내가 결혼 허락했어도 그리고 과거 지저분한 인간 사이로 받아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뒤가 구리다뇨. 내가 모를 줄 알아? 경찰 출신이야. 너 같은 인간들 눈빛이랑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서 굴러먹던 인간인지.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도 전에 눈빛이 이상해서 내가 뒷조사 좀 해봤더니 아주 나쁜 쪽으론 별짓을 다 하고 살았던 쪽 팔리지도 않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 우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더 들어볼 것도 없어. 이 영상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이딴 짓을 하고도 내 딸을 탐내. 난 절대 자네 못 받아줘. 저는 그놈한테 제 휴대폰에 있던 영상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놈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요즘에 사채업자도 펀드 매니저라고 부르나 힘들게 사는 시장 상인들 등쳐먹고 연 퍼센트 넘게 이자까지 받아가면서 호의호식하니까 좋았어. 사기치려면 누울 자리를 보고 쳐. 장모님,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사채업자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포장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무래도 사채업자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요. 다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욕심부린 결과예요. 하지만 사채업자가 낫지 백수 쌓인 시르시 거잖아요. 그걸 지금 핑계라고 드는 거야? 사채업자, 펀드 매니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뭘 포장한다는 거야?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치게 감히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장모님,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저 그래도 밥벌이 하고 살아요. 서아는 제가 절대 불행하지 않게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제가 서아 만나고 정말 개과천선했어요. 지인들이 다 제가 서아랑 사귀고 나서부터 인상이 달라졌다. 갈 정도로 저한테 서아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놈 입에서 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너 같은 인간한테 지인이 어디여.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랑 잘못 엮이면 인생이 꼬인다 그라. 그리고 너 이혼도 했었다며 어떻게 결혼한 사이의 사람을 전치팔찌가 나오도록 때릴 수가 있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니 결혼 절대 허락 못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어디 폭력에 사기장가까지 있는 범죄자 새끼가 우리 딸을 오려 말하다. 제가 열리받아서 소리쳤는데 그 순간 그놈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예의 바른 척 저한테 정중하게 말하던 놈이 눈빛부터 바뀌더니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참나, 더러워서 못해, 없겠네.
착한 척 연기 좀 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뒷조사를 해. 아줌마. 시간이 남았더라. 아, 내가 이번에 결혼하면? 정말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사람을 못 믿어? 저는 눈이 돌아가서 소리치는 모습에도 쫄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이게 놈 본성이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놈을 보고 소리쳤어요. 야, 너한테는 내 딸이 장난감처럼 보이냐? 내가 얼마나 금지오교 귀하게 키운 딸인데 내가 어디 가서 서아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줌마, 정신 차려. 나도 아줌마 딸 같은 생기다만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 뭐, 반대하면 나도 끝이야. 이 세상에 여자 깔리고 깔렸어. 당장 술집만 가봐. 만 주면 나 좋다고 달려든 애들이 수십 명이까. 뭐야, 이 새끼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 아, 내가 진짜 이번에 마음 잡고 한번 살아보려 했더니 안 도와주네. 그냥 적당히 착한 애 데리고 살면서 부리고 살려고 했더니. 에이, 재수 없어. 뭐, 이놈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 뒷조사 했다고 했지? 그럼 아줌마도 몸 조심하. 내가 지금은 봐주는데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깝죽거리면 나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알겠어요? 전 아내가 왜 이혼했는지 알지? 나 여자도 때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줌마랑 아줌마 딸 둘 다 험한 꼴 안 당하고 싶으면 내 눈에 띄지 마 알겠어? 자기가 예상한 대로 상황이 안 풀리니까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런 말에 쉽게 굴복하게 저는 당하지 않을 거라서 같이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어디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협박질이야. 야, 내가 소시적엔 국민의 지팡이 경찰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아줌마야. 내가 너 따위 겁먹고 빌빌거리고 같아? 너야말로 사람 잘못 골랐어. 너야말로 허튼 짓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당당하게 소리치고 저는 앞에 이들어라. 그때 여자가 말할 때 쉼표, 물음표, 느낌표 등이 필요합니다. 안내한 한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있던 아이스 커피를 얼굴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던 얼음을 얼굴에 맞았는지 놀란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줌마 무시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정장이 얼마짜린지 알아? 몰라 다, 이놈아. 너 같은 싸구려 같은 인간이 걸친 거면 뻔하지. 값어치가 있겠어? 내가 뭘 해도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야? 넌 귀한 물건. 갑옷을 모르는 싸구 인간이란 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너야말로 이번에도 교도소 가면 가중 처벌돼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지. 그래서 뭐, 내가 자식 위해서 뭔들 못하겠니? 남은 인생 나랑 진흙탕 싸움하다 죽고 싶으면 계속 나대고 살아봐. 어디 아주 내 딸 근처 얼씬거리면 다리 웅덩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 A씨. 아주 줌마, 내가 이렇게 손 떼는 거 온 좋은 줄 알아? 끝까지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비겁하게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날 저는 남편과 딸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우리 딸 괜찮아? 파혼했으면 됐어. 이혼보다 파혼이 100번 나.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기꾼을 누가 막겠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날 딸은 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착한 딸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편법으로 사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사는 걸까요?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딸은 그때 사건 이후로 한동안 의기소침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운동도 하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저 풍만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엿하게 다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딸이 상처도 받았지만 성장도 같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연을 보낸 이유도 여러분들과 같이 조심하자는 뜻에서 보내게 됐어요. 옛말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 답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사는 게 중요해진 것 같네요. 참 씁쓸한 현실이지만 여러분들도 사람 조심하면서 새해를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걸 절실히 알았습니다. 느꼈네요.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